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형구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새 진짜 유가가 너무 날뛰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다가도 떨어진다고도 하고, 그 며칠 전에 유가 반락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막 계속 연중 막 연일 최고치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왜 갑자기 떨어졌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참 그런 게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상호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유가를 늘 봐오시던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뉴스일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생각해보면 참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 둘이서 군사협력을 논의한다고 왜 세계 기름값이 떨어지지?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맥락 없애고 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네. 뭐 사우디랑 미국이 산유국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우리가 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이 오펙 플러스라든지 이런 산유국들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같은 거일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전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유국에 있어서 감산이냐 증산이냐를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인 거죠. 아니 저는 둘이 당연히 그냥 사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예, 근데 요 몇 년 보다 보니까 굉장한 이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통치자죠. 이 사람이 즉위한 뒤로 사실 이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아니 대체 왜 이들이 원래 친한지,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 미래를 예측하든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텐데, 이게 사실 중동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쉽게 틀을 지어서 설명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죠. 그죠? 그리고 이란은 당연히 적국이겠죠? 왜 이란 핵협의 이런 거 들어본 네. 적 있으실 거예요. 이란에서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확산 막겠다고 만든 협의체가 이제 이란 핵협이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까지 제재도 많이 당해왔고요. 왜 한국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란에 원유 대금을 줬어야 됐거든요. 한 8조 원 정도. 근데 이게 이란이 제재를 당하느라 그 8조 원이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묶여 있던 거죠. 그 최근 이거 관련한 뉴스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뭐 자금 동결 풀렸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봤어요. 그 미국이 이제 포로 교환하면서. 예. 그렇죠. 이것도 참 웃기잖아요. 미국이 포로 교환하는데 왜 우리 원유 대금이 가지? 약간 이런 것들 되게 웃기죠. 그쵸.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아랍에미리트 방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이 왜 UAE에 적은 이란, 이 발언이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이유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이란 제재가 안 풀려서 우리는 이란의 원유 대금을 어쨌든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네. 근데 이란이 그거를 만약에 걸고 넘어지면, 와,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너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네 원유 대금 우리한테 못 주고 있잖아. 이러면서 만약에 무역이든 뭐든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뭐 이런 논지의 비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이유 없이 주적관을 담아서 한 발언이 부적절하기도 했지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 모르면 좀 깊은 논의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란이 뭐 핵 만들려고 하는 국가고 제재 당하고, 뭐 작년에 또 히잡 시위도 있었잖아요. 네. 그죠? 막 그것 때문에 인권 탄압도 심하고 그런 느낌이라, 그럼 이거 중동의 북한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네. 이게 사우디 미국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란이 꽤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 이란은 저는 힘이 센 나라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에 항상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제재라든지 막 인권 탄압 이런 거 심하고 하면은 막 화폐도 폭락하고 막 망하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갖기가 쉬운데, 뉴스 보도만 보면 사실 그럴 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우디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산업 인프라가 되게 훌륭한 나라예요. 네. 이 사우디가 막 네옴시티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막 부강한 나라 같지만 이들이 사실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오일머니인 거죠. 근데 이 오일머니가 문제인 게, 기름만 팔아도 막 돈을 버니까 뭐 이제 자국민들이 석유를 쓸 때든지 전기를 쓸 때든지 이런 것에 보조금을 엄청 쏴대는 거죠. 뭐 기름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조업 같이 힘든 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엄청 의존하게 되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사우디랑 이란은 정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엄청 으르렁대게 되는데, 사우디가 사실 물렁 국가예요. 좀 이렇게 제조업 기반도 좀 없고 군사도 좀 약하고 이런 네네. 물렁 국가라, 이란이 만약에 제대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정유시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야, 정유시설 망가지면 그건 엔진이 멈춘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가의 완전 핵심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요. 만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유시설은 대부분 해안에 위치해요. 그래야 수출이 쉬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비행기로 공격하는 게 사우디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실제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있었는데 2019년에 비행기로 깔짝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봤어요. 네. 드론 같은 걸로.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게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가 감소하고요.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증가폭도 어마어마한데 이제 사건이 9월에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브렌트유는 19% 올랐고 이제 텍사스산 원유는 15% 올랐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 깔짝 드론 공격 한 방. 야,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국방을 엄청나게 신경 쓸만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랑 미국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사우디가 가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유가 안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거고, 근데 사우디는 또 미국이 자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성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안보를 주고 사우디는 경제를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랑 미국이 상호 군사 협력을 논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에 꽤 좋은 제안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사우디발 유가 상승이 조금 덜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진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아, 배경이 되게 복잡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 관계랑 유가가 이렇게나 관련이 깊은 거예요. 이게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석유 가격은 당연히 이제 산유국들이 많이 생산하면 내리고 적게 생산하면 오르는 거죠. 네. 이걸 적절히 관리해서 가격을 조정하면서 세계 경제에 쇼크가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보통 경기가 좋다 그러면 석유 쓰이는 곳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경기가 둔화하면 내리고 하는 건데 이런 민감한 거를 잘 컨트롤하려면 산유국들 손발이 잘 맞아야 돼서 생긴 게 오펙 플러스인 거죠. 근데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얼마나 다들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겠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힘이 제일 세니까 CR이 잘 먹히는 거죠. 게다가 달러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번처럼 협상을 똑바로 못하면 세계가 같이 고통 분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대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군사협정을 맺는다? 아하, 공급 차질이 줄겠구나. 사우디가 미국의 말을 좀 더 듣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거죠. 참 이래서 이 국제관계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뭐 어디선가 그냥 조용하게 협상하는 것 같다가도 이 결과가 나오면 나비효과처럼 그쵸. 부풀어져서 돌아오니까 네. 막 꼭 유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동북아 외교에 좀 천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세계 뉴스 중에 되게 중요한 신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우리가 매체를 뭔가 접한다든지 어떤 보도를 볼 때 중국의 입으로, 일본의 입으로, 미국의 입으로만 세계를 듣다 보면 이게 되게 왜곡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된 상황을 듣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저널리즘이 국제 이슈를 많이 전해드리는 거죠. 또 가급적 이제 다양한 국가의 언론에서 소식을 접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독특한 습성이 있는데요. 이 특정 국가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 그 나라 언론을 꼭 보는 편이거든요. 요새 번역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언어도 얼추 논조 같은 거는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혜림님 혹시 그 알자지라 아세요? 네, 중동 매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아람 에디터한테는 좀 익숙할 것도 같은데. 아니 왜 제가 여기서 소환됐는지 모르겠으나 예, 시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한참 그 중동발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화두처럼 떠올랐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정말로 이제 중동 하면은 테러 이렇게 연결시키는 네. 게 공식인 것 마냥 이야기되던 지금 생각하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짧았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중동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시스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취재 과정이 좀 있어야지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료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알자지라의 방송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많이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호텔 같은 데 묵으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NHK 월드, BBC, CNN, KBS 월드 이런 채널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잖아요. 유럽에 가보면은 이 알자지라 방송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랍권의 중동의 BBC라고 불리울 정도의 방송사입니다. 그 카타르가
저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알자지라 방송국 키워주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알자지라는 카타르의 방송국입니다. 네, 이 알자지라 방송이 그리고 스스로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외압이나 검열에 되게 저항한다는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해요. 실제로도 아랍 민주화 운동 같은 거를 되게 열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세계에 더 알려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 원래 중동 쪽은 영국 BBC랑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만든 이 아랍어 방송이 유명했는데 이 사우디가 검열을 너무 강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카타르 국왕이 BBC 장비를 막 사와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방금 이제 이 알자지라 방송국이 카타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길래 올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창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뭐랄까요? 좀 이렇게 다른 면에서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북저널리즘의 57번째 시리즈 중동 라이벌리즘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카타르 월드컵 때 관련한 쇼폼을 썼었는데 그때도 이 책을 참 많이 참고했어요. 저희가 중동 얘기할 때마다 단골처럼 항상 이제 소환되는 책인데 이 책 그 중동 특파원으로 계셨던 기자분이 이제 집필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세영 기자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국제부 차장을 지냈고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뭐 아랍 조사 정책연구원 방문연구원을 지내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제 뭐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죠. 거의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뭐 두바이 경제 위기라든지 카타르 단교 사태, 뭐 사우디 관광 개방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좀 취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런 중동 전문 기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중동 정세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 핵심만 좀 쏙쏙 집어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람 에디터는 최근에 혹시 좀 중동 문제 중에 관심 가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중동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리의 그 뭐랄까 눈길을 끌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아니겠어요? 네. 현구 에디터도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베냐민 네타냐후 재집권한 뒤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말이 아니죠. 뭐 사법 장악한다, 독재한다. 맞아요. 사실 이 네타냐후의 이 노선이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우파이긴 하지만 극우 세력하고 조금 연정을 하면서 정말 갈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최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랑 사우디랑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미국이랑 사우디랑 우방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랑 이스라엘도 우방국인데 두 나라가 이제야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이런 그림. 이런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 삼자 구도도 좀 이해하는데 좀 틀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자가 중동 정세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국가 간 라이벌 관계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대립 구도 같은 거를 알면 종교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데서 좀 다양한 갈등이 얽힌 이런 중동 정세를 해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경쟁 구도가 대표적으로 5개예요. 먼저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그리고 튀르키예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여기 중동 내 분쟁에 이들 국가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내전에서 서로 다른 파를 지원한다든지 이러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좀 뭐 중국 뭐 이런 나라가 개입한 중동 내전에는 뭐가 있나요? 이게 미국이야 워낙 중동에 개입한 사례가 많잖아요. 뭐 이라크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철군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관심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볼게요. 이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고 아시아에 집중하느라 지금 중동 영향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러시아는 계속 중동에서 영향력을 늘려왔어요. 러시아가 개입한 내전으로 대표적으로는 시리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원래 두 나라가 냉전 시대부터 가까웠거든요. 그러다가 아랍의 봄, 아까 말한 그 민주화 운동이죠. 이거 확산을 계기로 더욱 특별해지게 되는데 시리아가 내전에 빠져들면서 사실상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를 통치하는 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에 막 이제 군사를 엄청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엎고 막 반군이나 IS 등을 엄청 탄압하고 학살하고 그래서 사실 국제적 왕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리아 대통령이 뭐 국제 무대로 복귀한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사우디 이란 관계 정상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튀르키예 강진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화해 무드가 조성된 점도 있고요. 근데 이런 화해와 결속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려는 게 미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인 거죠. 야, 이게 듣기만 해도 사실 저는 중동 이슈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 장벽. 나라 이름들이 너무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이름도 어렵고, 네. 네. 그리고 막 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누가 누구랑 분명 친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싸운다고 하고, 그러니까 얘랑은 싸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이제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고 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중동 문제는 정말 쫓아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플레이어도 너무 많다. 중동 내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러시아 막 이렇게까지 끼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 이게 막, 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 뉴스를 어떤 툴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중에 막 무슨 우리나라에 뭔가 영향이 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사실 이 중동 정세라는 게 되게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종교의 문제도 있고 또 지도자가 되게 강한 경우도 있고 또 지도자의 성향도 막 바뀌어요. 막 네.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거를 포커싱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네. 왜 우리 그런 아랍 얘기 이런 거 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아파, 수니파. 그럼 시아파랑 수니파가 늘 대립만 하냐? 그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제일 쉽게 만들려면은 두 국가를 좀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중동 라이벌리즘을 쓰게 된 건데 이거를 저도 읽어보고 나서 보니까 저는 원래 중동에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제 그 중동 뉴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파악하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좀 강력 추천하는 겁니다. 네, 오늘 유가 얘기에서 시작해서 좀 얽히고 설킨 중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중동 라이벌리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중동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책에서 보통 이제 좀 멋진 그런 구절들을 이제 소개하기 마련인데 이 책이 인사이트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중동을 읽을 수 있는 다음 키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는 그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혁개방이란 키워드는 근래 중동 주요 국가, 특히 산유국의 움직임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 중 하나다. 이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이전 세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국왕이라든지 왕세자에 오른 젊은 리더들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 저성장, 보수적인 문화에 대한 이 젊은 세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라이벌 구도와 함께 개혁개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동 정세를 읽으면 더욱 많은 이슈가 이해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중동이 우리에게 덜 생소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필요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릭,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